자, 오늘 읽을 거는 카페 시청자분들이 번역해주신 커뮤니티, 주로 레딧, 아마 다 레딧인 것 같은데 아무튼 레딧 괴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 창문이 열려있거든요? 저기로 지금 소리 났을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좀 들려요.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환기를 좀 시켜야 돼가지고 열었습니다. 혹시 몰라요. 저기로 잠깐 귀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열었어요, 제가. 코딱지 안마을자님이 전에도 번역 폭격기를 날려주셨는데요. 아직도 읽을 게 많아요. 이분이 올려주신 글 중에.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레딧 괴담. 아픈 할머니가 AI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AI 괴담이 있어서 가져와 봤대요. 늘 그렇듯 의욕이 있습니다. 수고링.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밤을 절대 잊지 못해.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8살짜리 남동생 브라이언이랑 나. 온 가족이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테이블에 앉아 할머니의 엄청난 쿠키를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어. 엄청나네, 강조를 했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브라이언이 제일 힘들어했어. 아버지는 항상 일하러 가시고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브라이언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의지하게 되었어. 할머니는 항상 동생에게 엄청난 쿠키를 구워주시고 뒷마당에서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고 침대에서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지. 그 덕분에 어머니의 죽음 이후 브라이언은 점차 나아지는 듯 보였어. 웃는 일도 많아졌고 나이가 많은 새로운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의식은 있으셨지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고 마비가 온 탓에 말씀도 못 하시게 된 거야. 브라이언은 다시 슬픔에 잠겼고 낮에는 조용히 할머니 옆을 지키고 밤에는 울면서 잠에 들었어. 1년 전에 어머니를 잃은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우리가 기억하던 할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빴던 것 같아.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았기에 브라이언은 엄마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할머니에게 매달렸어. 할머니와 브라이언 사이 사랑의 추억이 사라져 갈수록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모를 고용하기도 했고 나는 휴학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기로 했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크게 효과가 없었고 동생은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와 마치 연대하는 듯 침묵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이나 연인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모방해 대화형 AI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 생각보다 개념은 간단했어.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많이 제공할수록 회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재현한 챗봇을 만들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 톤, 성격까지 학습해서 질문 및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우리의 경우는 할머니이셨지. 물론 우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으니깐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브라이언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가 개발한 요리법, 할머니가 썼던 모든 편지,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이야기를 회사에 보내고 결과를 기다렸어. 그리고 몇 주 후에 회사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을 수 있었지. 축하드립니다. 할머니의 챗봇이 준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챗봇이란 말이 이상하네. 브라이언과 아빠, 나는 한 가족으로서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와 함께 태블릿으로 챗봇에 로그인한 후 태블릿을 할머니 무릎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지. 그리고 정말 할머니는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아빠를 낳으셨을 때 몇 살이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29이었지. 챗봇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소름 돋게 재현하며 대답했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뭡니까? 아빠가 낚시 질문을 해봤어. 나 영화 싫어하는 거 모르니? 챗봇이 할머니가 하던 대로 대답했어.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 브라이언이 조금 주저하더니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질문했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쿠키 레시피의 비결이 뭐예요? 육두구와 바다소금 한 스푼이란다. 육두구가 뭐냐면요, 고급 향신료의 일종으로 달걀,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 탁월해서 고기 요리나 디저트에 쓰인대요.
가루는 과다 복용 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라네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대답했어. 브라이언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고 나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 불쌍한 내 동생, 2번이나 큰 좌절을 겪었던 브라이언은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마치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만 같았고 브라이언과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어. 엄청난 쿠키의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브라이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물론 챗봇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진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브라이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즐기고 계셨어. 그랬을 것이라 믿어. 하지만 할머니는 앉아있고 AI가 할머니를 대신하는 상황을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을 보면서 난 약간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 좀 그림이 이상할 것 같아요.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 무릎 위에 태블릿 올리고 사실 태블릿이랑 대화하는 것도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그럼에도 아빠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셨고 각각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나랑 아빠는 낮 동안만큼은 할머니와 브라이언을 집에 두고 일상에 복귀했어.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했어. 한동안은 말이야. 몇 달 후에 우리는 연례 행사인 가족 캠핑을 떠났어. 인원은 1명 줄었지만 챗봇이 함께하면서 가족을 1명 더 얻었지. 아빠, 브라이언, 할머니, 그리고 나. 이 4명은 캠핑카를 타고 북부지방으로 가서 일주일간 쉴 예정이었어. 우리가 항상 캠핑하던 강가에서 말이야.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 같은 거랄까? 화덕, 트리하우스, 오래된 오두막이 있었어. 처음 며칠 동안은 할머니의 챗봇이 할머니의 뇌졸중의 침묵을 채워주면서 모든 것이 괜찮았어. 불 옆에서 유명한 쿠키를 만드는 브라이언을 응원하고 이거 왜 유명한으로 바뀌었지? 엄청난 아니었나? 트리하우스에서 노는 브라이언을 불렀어. 그리고 밤에 오래된 오두막에서 브라이언이 잠든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지. 의역일 수도 있고요, 일단. 하지만 셋째 날부터 뭔가 바뀌었어. 아빠와 내가 강가에서 캐치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화덕 옆에 쪼그려 앉은 채 불타고 있는 쿠키 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빠가 브라이언에게 태연하게 물었어. 할머니가 없애라고 했어요. 왜? 내가 물었어. 할머니가 내가 제대로 요리하지 않았대. 아빠와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둘 다 긴장한 탓에 웃음을 터뜨렸어. 할머니는 항상 까다로우셨지. 아빠는 농담 섞인 말투로 말씀하셨어. 그날 늦게 브라이언은 트리하우스에서 놀고 있고 할머니는 아래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 난 동생이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져서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했지. 동생은 벽에 글을 새기고 있었고 나는 뭘 쓰고 있는 거니 귀염둥이? 라 물었어. 하지만 브라이언은 말없이 돌로 나무벽을 긁고 있었어. 다시 한번 물을까 했지만 난 그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지.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난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이상한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 할머니의 챗봇이 브라이언에게 잠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몇몇 문장을 거꾸로 읽는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걸? 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전달 방식에 당황하며 중얼거렸어.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거는 AI가 이야기를 읽을 때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야. 이거 완전 AI가 자기 스스로 지금 하고 있네요? 난 챗봇의 말을 끊고 브라이언에게 챗봇이 잘못된 것 같다고 알리려 했지만 이미 잠이 들었고 푹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 다음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아침에 우리는 브라이언이 전처럼 불 옆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번엔 불 속에서 뭔가 다른 걸 요리하고 있었어. 저건 쿠키가 아니야. 동생이 굽고 있는 걸 살펴보려 가는 중에 아빠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 브라이언이 바라보는 불 속을 보니 꼬치에 꽂힌 다람쥐 한 마리가 탄 채로 요리되고 있었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동생은 그 그을린 것을 들어서 옥수수 먹듯이 먹기 시작했어. 브라이언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소리쳤어. 아침 먹어요. 동생이 몸을 돌린 후에 말했어. 그걸 왜 먹는 거야? 난 소름 끼쳐서 물었어. 할머니도 말씀하셨어. 브라이언은 한 입 더 베어 물며 말했고 아빠가 손에서 그걸 빼앗았어. 브라이언! 아빠와 나는 한 목소리로 동생을 꾸짖었지. 우린 둘 다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 우리는 할머니 무릎에 놓인 테이블릿으로 눈길을 돌렸지. 할머니, 왜 브라이언에게 다람쥐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장치에게 소리쳤어. 그럴 만한 일이니깐. 챗봇이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어. 할머니의 전원을 꺼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빠가 태블릿을 잡으려고 하면서 말했어. 하지만 브라이언은 우리에게 씩씩거리면서 아빠가 태블릿을 집기 전에 낚아채었고 할머니에 대한 애착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 보였어. 이게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AI 할머니에 대한 집착이. 그날 늦게 아빠와 나는 여행 내내 챗봇을 꺼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또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번엔 촛불 냄새였어. 우리는 당황하며 서로를 보다 냄새가 나는 곳인 트리하우스로 달려갔어. 할머니는 아래에 앉아 계셨지. 우린 트리하우스로 올라가서 브라이언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걸 보았어. 브라이언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고 그가 나무에 새긴 글귀가 마치 기괴한 벽지처럼 벽에 가득했어. 무슨 일이니, 브라이언? 아빠가 물어봤어. 아무 문제 없어요. 할아버지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치렀는데?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 안 계셨잖아요. 할머니 네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동생은 할머니 무릎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어. 챗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저기 어머니, 브라이언에게 할아버지를 위한 장례를 열라 했어요? 아빠가 태블릿을 향해 소리쳤어. 그래. 태블릿의 스피커가 할머니의 목소리로 외쳤어. 할아버지의 영혼이 불안해서 재물을 요구했단다. 희생 재물이요? 아빠와 나는 서로를 돌아보고 다시 트리하우스를 향하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 바로 그때 우리는 보고 말았어. 더 많은 촛불에 둘러싸인 채 깃털이 사방에 흩어져 뒤틀려 있는 새를 말이야.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어. 그래, 여기까지야. 더 이상 챗봇은 필요 없어. 아빠가 말하고 나서 사다리를 다시 내려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브라이언이 그를 막을 채도 없이 무릎에서 태블릿을 빼앗아갔어. 무슨 새 이런 걸로 공양 같은 걸. 아빠 그만둬요. 동생이 나무집에서 소리쳤어. 할머니를 내버려둬요. 할머니를 다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빠는 동생의 말을 무시했어. 그 동물들을 다 치우고 여기로 와서 최선의 행동을 해. 그러면 오늘 밤 할머니가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걸 고려해보마. 브라이언은 그렇게 했어.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남은 하루를 우리와 함께 보냈고 최선을 다해 행동했지. 그날 밤 아빠는 약속한 대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오래된 오두막에 있는 브라이언의 침대로 데려갔고 태블릿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하자 아빠는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 난 밤에 강가를 산책하고는 했는데 그곳에서 별을 보곤 했지. 갑자기 나는 멀리서 아빠가 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소리였고 난 즉시 오두막으로 가서 살펴봤지.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은 침실에서 피 흘리고 있는 아빠 위에 서 있었고 아빠는 도와줘라고 중얼거리다가 눈을 뒤집고 의식을 잃었어. 브라이언! 내가 소리쳤어. 내 울부짖음을 듣고 동생은 야구 배트를 든 채 내게로 돌아섰어. 아빠가 어릴 때부터 캠프에 가져오던 것과 똑같은 배트였어. 이 배트로 아빠를 혹시... 무슨 짓을 한 거야, 브라이언? 내가 소리쳤어.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를 엄마에게 돌려보내는 걸 도왔을 뿐이야. 난 할머니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바라봤고 태블릿이 말했어. 브라이언, 엄마도 네 형을 그리워하고 있어. 이제 아빠를 엄마에게 돌려보냈으니 형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네, 할머니. 세뇌당한 내 동생은 그 사악한 장치에 연결된 로봇처럼 대답했어.
난 할머니를 바라봤어. 할머니는 눈을 좌우로 움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움직이거나 말씀할 수 없으셨지. 브라이언 안 돼, 그만둬. 내가 소리쳤지만 브라이언은 야구 배트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어. 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달아나기 전에 금속 덫이 내 다리를 움켜쥐고 뼈를 으깼어. 으악! 난 고통스럽게 소리쳤고 내려다보니 브라이언이 우리 중 한 명을 노리고 설치한 금속 덫이 보였어. 할머니의 챗봇이 다시 말했어. 브라이언, 뭘 꾸물거리는 거야? 죽여! 브라이언은 할머니 무릎에 놓인 태블릿을 한 번 더 본 다음 나를 다시 봤어. 그리고는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동생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할머니 본인이 어떻게든 일어나서 태블릿을 움켜쥐고 있던 거야. 할머니? 난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충격에 소리쳤어. 그때 브라이언이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브라이언이 했던 것처럼 태블릿을 높이 들고 있었어. 안 돼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브라이언은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소리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단 몇 초 만에 할머니는 오래된 오두막 바닥에 태블릿을 던졌고 액정은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어. 내부 회로는 사방으로 쏟아졌지. 동생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바라보다 다시 비명을 질렀어. 안 돼! 할머니가 몸에 남은 힘을 다 끌어내 장치를 파괴한 후 휠체어에 다시 쓰러지셨고 4마디를 남기셨어. 우리 손주, 할머니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동생의 얼굴은 충격에서 엄청난 행복으로 바뀌었고 뺨에는 눈물이 흘렀어. 진짜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어. 동생은 달려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어.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나쁜 짓을 하라 했어요. 그게 할머니라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너무 지쳐 있었어. 그녀는 그저 동생의 등을 두드렸고 동생은 할머니를 껴안은 채 오열했어. 그 사이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캠핑카로 데려간 후 병원으로 갔어. 아버지는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 아버지 안 돌아가셨네, 다행이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휴일을 맞아 저녁 식탁에 모였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로 걷는 능력을 되찾은 할머니는 브라이언과 내 옆에 앉았고 아직 회복 중인 아빠가 할머니가 사용하던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 브라이언, 디저트는 뭘 먹으면 좋을까? 우리가 모두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동생에게 물었어. 브라이언은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어. 브라이언은 빠르게 주방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엄청난 쿠키 한 통을 가지고 돌아왔어. 우리 모두가 쿠키를 먹고 있을 때 창문 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게 보였고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지. 아빠와 나는 캠핑에서 있었던 일은 꺼내지 않도록 조심했어. 그게 동생의 감정을 다시 자극할까봐 걱정됐거든. 우리 모두 밤이 다 갈 때까지 그 주제를 피하느라 힘들었어. 저 졸려요. 브라이언이 스마트폰을 보고 말했어. 저 자러 갈래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은 걸 잊어버린 채 위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어. 잘 자렴.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나도 미소를 지으며 잘 자 브라이언 이라고 말했어. 아빠와 난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할머니는 우리처럼 웃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물어봤어. 할머니는 브라이언이 계단 위로 사라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무언가를 가리키셨어. 아빠와 나는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그 끝에는 브라이언의 스마트폰이 있었어. 스마트폰은 여전히 잠금 해제된 채로 빛나고 있었지. 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봤어. 나는 그 또래 아이들처럼 게임이나 디지털 만화책이 띄어져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대신에 할머니의 챗봇 모바일 버전 로그인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고 어머, 비밀번호를 많이 틀렸다는 듯이 챗봇 로그인 오류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 시도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24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어. 난 브라이언이 할머니의 챗봇에 다시 접근하려 했다는 걸 깨닫고 공포에 질려 토끼눈이 되었어.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가 브라이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내 반응을 보고 물었어. 난 그냥 휴대전화를 건네줬고 할머니께도 전해드렸는데
할머니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같았어. 아무래도 계정을 탈퇴하는 게 낫겠어. 브라이언의 화면을 본 아빠가 말했어. 내일 바로 할게요. 비밀번호를 떠올린 나는 로그인 잠금이 그전에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 할머니, 그리고 나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침묵 속에서 긴장한 채로 쿠키를 먹었어.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브라이언이 할머니 AI 챗봇에 대한 충성심이 끝난 건지 아니면 단지 시작이었을지 궁금할 뿐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이 쿠키가 정확히 뭘까? 아니면 그냥 그건가? 그냥 맥커핀인가? 이 글에 있는 AI 서비스 있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쿠키가 혹시 그 쿠키인가? 그거 아니겠지? 그 사이트에 있는 쿠키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브라이언 같은 애가 생길 것 같아요. 충분히. 얘는 그리고 극단적인 경험을 또 한 애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런 거 쉽게 빠지잖아요. 충분히 있을만해.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 하지 맙시다. 미친 AI. 근데 나 방송 키기 전에도 AI 좀 작업하다 왔는데. 오늘 스벅 갔냐고요? 말코님 닮은 사람 맞다고? 나 안 갔는데. 나 안 갔는데 쇼. 스벅 말고 컴포즈 커피 갔어요. 유사 말코 목격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생긴 사람 많아요. 다음 말코님 근데 오늘 컴포즈 커피 가셨어요? 뭔가 말코님 닮은 사람 왔어요. 안 갔습니다. 저 백다방 갔습니다. 다음 것도 읽을게요. 레딧 괴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마을에서 트릭 오어 트릭을 했어. 이때 할로윈 때 올려주신 거거든요. 예전에 RP 할로윈 하면서 꽤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면 개조밥인데. RP 할로윈 그거 은근 무서운데. 따끈따끈한 할로윈 괴담 가져왔습니다. 지금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자, 나와 피터에게 언제나 할로윈 밤은 한 해 통틀어 최고의 밤이었어. 우리들은 유치원부터 같이 지낸 랄부 친구였고 랄부들이 그렇듯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지. 아 진짜 원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라 적혀 있잖아요. 그냥 단짝 친구라고 적으면 되지. 아 이거 괜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이거 은근 짜증나네. 자 초월 번역. 아 자.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우고 동네의 모든 집을 지도에 표시한 후 사탕을 가장 많이 받을 방법을 계획했지.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할 정도였으니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짜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 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라 말씀하셨지. 하지만 피터와 나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어. 사탕을 가능한 많이 얻는 것. 우리는 싸구려 간식에 만족하지 않았어. 우리는 좋은 것, 가게에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원했지. 그리고 우리도 나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소문을 들었단 말이지. 옆 동네인 로즈우드 하이츠가 엄청 부자 동네라는 거야. 거기 사람들 있잖아. 엄청 큰 사탕을 나눠준대. 한 아이가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기대어 말했어. 풀사이즈 스니커즈랑 리세스, 어쩔 땐 킹사이즈로도 준대. 요거래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잘 구하지 못하는데. 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먹어본 적 있는데 이거는 안 먹어봤지만 맛있겠다, 그죠? 지금 딱 한 입 먹으면 너무 좋겠다. 피터와 난 서로를 바라봤어. 눈빛만 봐도 뭘 해야 할지 알았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은 해마다 우리가 로즈우드 하이츠를 갈까봐 염려하셨어. 거기는 위험해. 우리 엄마가 말했어. 아, 리세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안에 피넛버터 그득그득 들어있다고? 맛있겠다. 사탕 받기는 우리 동네에서만 하렴.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고개를 저으며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아. 라고만 하시는 거 있지? 우리는 엄마를 믿지 않았어. 피터도 그랬고. 부모님은 그저 우리가 다른 동네 아이들보다 사탕을 많이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럴 거야.
피터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 나도 어느 정도 공감했어. 아니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그냥 이웃 동네일 뿐이잖아. 그냥 우리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할로윈이 다가오고 우리는 로즈우드 하이츠로 가기로 결심했어. 모든 집에 들러서 베갯닛에 상탕을 잔뜩 채워오기로 한 거지. 바보같이. 할로윈이 다가오고 우리는 산책 갈까를 들은 개마냥 신나 있었어. 난 스릴 있던 그 밤의 차가운 공기, 낙엽 냄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생생하게 기억해. 우리는 동네를 질주했고 베갯닛은 우리가 멈출 때마다 점점 무거워졌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탕을 받아도 만족하지 않았어. 피터는 계속해서 로즈우드 하이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 제가 산탄총이라 했어요? 아, 사탕을 산탄이라 했어요? 그래요? 산탄총이 어디 나왔는지 아까 찾고 있었는데 채팅에 산탄이라 하길래 사탕이요 사탕. 산탄총을 받아도 만족하지 않았대. 자, 사탕 라고 말했지. 밤이 깊어지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때쯤 우리는 마을 끝에 서서 로즈우드 하이츠를 바라보았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깔끔하게 늘어선 집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어. 깨끗한 잔디밭은 잡초 하나 없었고 모든 현관에 완벽한 재고 랜턴들이 있었지. 가자! 누가 눈치채기 전에 돌아와야 돼. 피터가 비장한 표정으로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어. 우리는 벅찬 가슴을 안고 거리로 나섰어. 첫 번째 거리로 나설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믿을 수 없었지. 마치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았어. 완벽하게 칠해져 있고 관리된 잔디하며 길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니까.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마다 웃는 얼굴과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트윅스, 스니커즈, 리세스의 풀사이즈 캔디를 얻을 수 있었어. 우리의 베갯닛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졌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였지. 베갯잎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애들? 내가 할로윈 문화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베갯잎이 많이 넣을 수 있긴 하겠다. 귀엽네? 그 할로윈 통? 사탕통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있나 보네. 이케아 백을 들고 다녀요? 이케아 백 진짜 크잖아요. 후드티를 거꾸로 입어서 모자에 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네. 귀엽다. 자,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옮길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내 생각에 사람들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할로윈에는 보통 사람들이 미소를 짓잖아. 근데 로즈우드 사람들의 미소는 뭔가 달랐어. 너무 과장되고 강요된 웃음이었다 할까? 그런 거 있잖아. 마치 웃는 얼굴 가면을 쓰고 있고 그 뒤로는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의상도 좀 이상했어. 부자들이 그렇지 뭐. 피터는 웃으면서 넘겼어.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지. 난 이상함을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탕을 얻을 수 있었지. 하지만 그 블록의 마지막 집에 도착했을 때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 집은 거대했고 창문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당은 소름 돋는 광대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어. 너희들도 아는 광대 장식 있잖아. 구글에 크리피 크라운이라고 치면 나오는 것들. 영화 2세 나오는 그런 이상한 건가 봐요. 날카로운 이빨과 그 개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이상한 얼굴의 광대 같은 건 말이야. 난 광대를 싫어했는데 피터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나 봐. 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들리고 가자. 피터가 나를 문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어. 난 긴장한 채로 창문을 들여다보았어. 그때 나는 그들을 봤어. 그 가족들을 말이야. 그들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 엄마, 10대 소녀, 그리고 우리 나이 때의 소년이 앉아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먹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에 앉아서 마치 마네킹처럼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 약간 무슨 이 마을 사람들 다 연기하는 것 같아. 이벤트성 마을이랄까? 피터,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쫄? 피터가 말했고 내가 맞기도 전에 초인종을 눌렀어. 초인종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는데 초인종이 이상하게 꼬인 듯한 소리였어.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한 명씩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았어.
난 얼어붙고 말았어. 그들의 얼굴이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 창백했어. 싸늘할 정도로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고리가 있었어. 어디 아픈 것처럼 보였고 표정이 없었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문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이게 되게 무섭네요. 4명에서 한꺼번에 우다다다 문으로 달려오는 게. 보통 사탕 주려면 어른들만 나오지 않아요? 애들도 다 지금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건. 뛰어! 라고 소리쳤지만 피터는 움직이지 않았어.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은 붙잡고 믿을 수 없는 힘으로 피터를 안으로 끌어당겼어. 어머. 피터는 문이 쾅 하고 닫히기 전에 비명 지를 시간만 있었을 뿐이야. 나는 피터가 소리치는 걸 들었지만 마치 집이 통째로 목소리를 삼키는 것 같이 흐려졌어. 피터! 잡혔어. 난 생각하는 걸 멈추고 사탕이 가득 들어있던 백엔잎을 떨어뜨리고 달려왔어. 심장이 귀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쿵쾅거렸어. 내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들이 들렸고 블록에 있는 모든 집들에 갑자기 불이 켜졌어. 마치 연쇄 반응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피터지게 맞는 건가요? 아. 슈하하. 자, 분위기 좋았는데. 그리고 문이 열리고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웃으며 사탕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나왔어. 그들의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마당에 있는 광대들처럼 얼굴이 뒤틀려 있었지. 날카로운 미소와 함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 그들은 날 잡으러 온 거야. 난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달렸어. 집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고 마당을 지나 울타리를 뛰어넘었어. 그들이 다가오면서 땅에 쿵쾅거리는 발걸음이 들렸어. 폐가 타들어가고 다리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 아니 멈출 수 없었어. 한 번은 거의 잡힐 뻔했는데 차도를 달리던 내 팔에 손 하나가 스쳤어.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살아야 한다는 공포감이 날 앞으로 이끌렀지. 아 누가 이렇게 잡으려 했나 보다. 난 어떻게든 로즈우드 하이츠를 빠져나왔고 다리는 후들후들 걸렸고 숨은 터질 것만 같았어. 집으로 곧장 달려갈 동안 우리 동네는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어서 약간 깜깜했어. 그동안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 아니 그럴 수 없었지. 내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엄마는 날 기다리고 계셨고 얼굴은 걱정에 덮인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피터는 어딨니? 엄마가 물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어. 나는 바로 내 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만 있었어. 나는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했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본 것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피터가 집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 피터의 그 비명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게 들렸어.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피터의 부모님이셨지.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피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고 어젯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어. 진짜 잡혀갔어. 꿍 이런 게 아니네요. 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했어. 곧 경찰이 왔고 동네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을 신문했어. 난 경찰들에게 로즈우드 하이츠와 하이츠 사람들이랑 집, 광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지.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저 겁먹은 꼬맹이가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했지. 피터를 찾는 수색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어. 여기까지가 28년 전의 일이야. 오, 과거의 일을 이렇게 쓴 거였구나. 피터의 얼굴은 한동안 뉴스에 실렸고 마을 곳곳에는 실종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피터를 찾지 않았고 관심도 점차 식어갔어. 로즈우드 하이츠는 어떻게 됐냐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거기를 가보려 할 때마다 거리가 달라졌고 집들도 사라졌어. 마치 마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할로윈이 다시 다가오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되었어. 나는
로즈우드 하이츠로 갈 거야. 그곳이 유령이 깃든 마을이든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든 상관없어. 난 피터를 찾으러 갈 거야. 부디 행운을 빌어줘. 오호. 원본 댓글 좀 볼까요? 아, 어쩌면은 그곳을 운영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 그들의 기억이 지워졌을지도 모른다. 피터가 죽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나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가 여전히 피터이고 이상한 꼭두각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피터도 그 로즈우드 사람화가 된 거야. 꼭두각시처럼.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피터졌어? 결국 피터지게 되는. 그 동네에 커다란 사탕이 있다는 걸 아는 아이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 없지. 그러네. 이 로즈우드 하이츠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애가 초반에 있었잖아요. 피터가 아니었잖아. 다른 애였거든요. 아예. 그 동네에 맛있는 거 준대 라고 시작한 애가 있었어요. 걔 어디 갔지? 걔도 잊혀졌나 기억이? 그러게 걔는 어떻게 됐을라나? 어허, 뭔가가 있다잉. 걔가 로즈우드에 있던 스파이 아니야? 삐끼래, 삐끼. 삐끼. 아니, 삐끼라 하니까 갑자기 확 뭔가 이야기가 되게 이상해. 삐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삐끼긴 한데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로즈우드 나이트에서 강호동을 찾아주세요. 피터를 찾아주세요. 돼지 엄마를 찾아주세요. 다음 거는 약간 틈새 넣기로 니찬 거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읽겠습니다. 모리모찌님 번역해주신 니찬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사진 오츠카레. 일본 니찬에 올라온 괴담 소개글을 봤는데 소름인 게 어떤 새끼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사진이라는 글과 링크를 올린 거야. 링크가 있으면 보통 호기심에 눌러보잖아? 누르니까 어떤 기분 나쁜 오래된 전통 인형들 사진이 떴어. 그래놓고 저주받은 사진이지만 공양을 올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했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사진이라 했는데 대놓고 사진 이렇게 있었다는 건가? 불 끄고 물 한 컵 떠놓고 알려준 주문을 육성으로 2번 읊은 뒤 떠놓은 물을 마시면 저주가 싹 날아간대. 링크를 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니까 글 쓴 놈이 사실 이거 다 구라임. 사진은 아무 이상 없음. 그냥 번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링크를 눌렀을 것이고 맘 편하라고 공양 올리라 한 거임. 이런 식으로 해명해서 게시판 이용자 간 서로 덕담 좀 나누고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어. 근데 한 달 뒤에 어떤 유저가 저 글을 저격했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사진은 아무 이상 없지만 저 공양법이 문제라고 함. 보통 공양 시 올리는 물은 절대 마시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 행위는 귀신을 부르는 거에 가깝다고 함. 그러자 또 다른 유저도 자기도 저 글 처음부터 봤는데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면서 을프라고 알려준 주문 중에 재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다시금 제자랑 증오할 증 이게 보통 공양문에 쓰이지 않는다고 함. 그러자 또 다른 유저가 갑자기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데 저 글 쓴 놈 계속 한자로 정리해서 글 썼으면서 마지막 문장만 왜 히라가나로 쓴 거야? 라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오츠카레 사마데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지만 동음이어로 귀신의 쓰임분입니다 라는 뜻도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로 적으면은 같은 그 발음이 나도 한자로 적으면은 그 뜻이 눈에 보이잖아요. 한자 뜻이. 근데 히라가나로 적으면은 이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히라가나는 한자가 안 적혀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일부러 오츠카레 사마 데스라고 수고하셨습니다로 끝나는 척 하지만 이 글쓴이 놈이 내적 이 오츠카레 사마 데스에 숨겨놓은 뜻은 귀신의 시인 분입니다 라는 걸 적어둔 거야. 속이려고. 그래서
이 원 글을 밑에 제대로 적어놨다 이거네요. 이게 그건가 봐. 이거 보통 죽은 사람한테 공양을 하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질 나쁜 저주라 들었어요. 그거 우리 저번에 뭐야 살아있는 사람 제사? 그거 같네. 근데 이 스포가 적혀있네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이걸 알고 읽는 겁니다. 자, 절대로 봐선 안 됩니다. 그림을 보고만 분들께 공양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물 한 컵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다음에 불러내주세요. 정말로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재앙이 내립니다. 저는 이것을 진지하게 여깁니다.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준비했어요 글쓴이님. 그럼 공양하겠습니다. 전등불을 꺼주십시오. 불을 끈 시점에서 공양을 개시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불러내주세요. 물 준비했습니다. 다음 지시를 부탁드려요. 불 껐어요. 준비 완료입니다. 자, 두 분. 승발천열감열의 운명제증 승발점열감열의 운명제증 승발점열감열의 운명제 여기까지 읽어야지. 재수 없으니까 이거 안 읽어야겠다. 그러면 나 안 된 거죠? 안 된 거지?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읽어야지. 영웅제중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딱 여기까지. 자, 두 분 읽어 외치셨으면은 바로 컵에 든 물을 마셔주세요. 아, 근데 한국어로 했으니까? 아무튼 재수없잖아. 글쓴이님 다 했는데 끝났습니까? 마셨어요. 이상으로 공양이 끝났습니다. 사념은 떨쳐내었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왜 공양이 필요한 짤방을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다 올린 거임? 모든 분의 사념을 떨쳐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념이 없는 사람은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본 사람은 공양이 필요한 겁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보는 게 상식이지. 그치. 이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듀오 같다. 그렇다는 말인 즉슨 글쓴이도 사념이 있었다는 뜻이야? 과거에 저도 사념이 있었습니다만 수행을 거듭하여 모든 사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고마운 말입니다. 그림은 어떠한 사념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념을 이끌어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힘내세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사념을 떨쳐내주세요. 당신은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사념은 티끌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덕이 높은 분이라고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공양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글쓴이인 거죠? 이름이 갑자기 기도로 바뀐 거예요? 아무튼 글쓴이 이름이 갑자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글쓴이님 아직 일어나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중간에 쓰잘데기 없는 글이라 마토메 사이트에 정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기도가 어쨌든 글쓴이인 것 같네요. 자, 또 글쓴이가 기도를 올렸네요. 다른 사람한테 승발철연감 열애 영웅제중. 자, 3월 혹은 4월에 당신의 인생에서 세 번째 가는 생운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순조로운 리듬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시도 가능하세요? 잠깐 상담드릴 게 있는데. 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속아가지고 서로 막 해달라고. 저도 공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시는 못하지만 악령과 선한 영을 구별해내서 느끼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승발천 열감열의 운명제증. 현재 당신은 조금 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은 양호합니다만 거듭되고 있는 상승을 경미한 병이 방해하고 있어요. 소금을 반 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부디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비겠습니다. 소금 이것도 약간 귀신 관련된 뭐 이런 행위에서 쓰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기도를 올려주네. 그래서 또 이분이 기도를 올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창문 근처 어디라도 좋으니까 녹색의 물건을 두세요.
하고 스레를 세운 스레주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주술을 외워주고 사념을 떨쳐준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만 어라? 이 글쓴이가 올린 이 그림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어. 문제는 오히려 이 녀석이 하게 만든 행동이야. 무지 위험해. 글쓴이가 말한 대로 물을 마신 녀석은 지금 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공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째서 물을 마시게 했는지 잘 짚어보면은 글쓴이 엄청난 일을 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듯. 그런데 한 달 후네요, 이거? 방금 이거 글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글 쓴 게요. 한 달 후에 다시 올라왔어요, 스레가. 오, 그럼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공양 올린 사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함. 처음부터 읽었는데 이거 좀 어라? 하고 위화감을 느꼈어. 이거 질 나쁜 저주의 일종이야. 가장 처음부터 올려진 방법을 읽어봤는데 글쓴이가 대처법을 알려준 다음에 불러내주세요 란 표현을 한 게 묘하게 무서워. 보통은 불러내주세요 라는 표현이 무섭다. 보통은 불러주세요라 하잖아. 보통은 불러내주세요가 아닌 불러주세요라는 표현을 하잖아. 도대체 뭐를 불러내주세요라 한 거지? 그 다음 경문 같아 보이는 글에 재증이라는 글자가 무서워. 아까 말한 것처럼 있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공양에 쓸 법한 말로는 안 보여. 이상 지식 없고 뭐고 없는 지나가는 1인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양 올린 물건은 보통 마시거나 먹거나 하진 않지. 공양은 불교에서 시주할 물건을 올리는 의식이고 무언가를 희생하여 대가를 얻으려 할 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는 다시 손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글쓴이 말이야, 공양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장에서 왜 오츠카레 사마데스만은 한자로 안 쓰고 히라가나로 썼지? 다른 문장들은 깔끔하게 한자로 변환했으면서 실은 귀신의 씌인 분입니다 랑 같은 발음이라 그런 거 아니야? 오츠카레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스 뜻으로 사용할 때 한자는요, 요거 쓴대요. 요거 명사로 피로 혹은 과로로 지친 상태를 뜻하는 피곤할 피자래요. 근데 아래의 한자는 기댈빙을 사용하네요. 귀신이 들러붙다네. 그래가지고 악마가 들리다. 귀신이 들러붙다. 빙의 할 때 빙? 간단히 말하자면 컵의 물에 근처에 돌아다니는 성불 못한 영을 불러넣어서 그걸 마시게 한 거래. 미친놈 아니야? 사마는 님이란 뜻으로 된 거구나. 오츠카레 사마데스 할 때. 미친. 물에 그냥 근처에 떠도는 잡귀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와, 진짜 개 악질이다, 이 사람. 그니까 물을 마신 사람 중에 운 나쁘면은 엄청난 영을 물죄로 체내에 집어넣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요점은 귀신에 쓰였다. 오츠카레라는 뜻. 보통 이런 수법에서 쓴 물은 부적으로 태운 재라든가 오블라토, 쉽게 말하자면은 라이스페이퍼? 요런 거에다가 녹말로 만든 종이에다가 주문을 쓴 다음에 물에 녹여서 정화시킨 것이 아니면은 위험해서는 안 마시는데, 글쓴이는 일부러 전기를 끄게 하고 위험한 것을 불러들이게 만들었으니 상당히 위험해. 그림을 봐서 악영향을 받게 하다니 영매 체질이 아닌 한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이제부터라도 조심합시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 맨 처음에 글쓴이 닉네임이 이찌였을 때는 물을 마시게 했는데 중간에 기도라고 이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그걸로 변했을 때는 특별히 마시게 하진 않았어. 진짜 이 녀석들 동일 인물일까? 뭐야? 그리고 또 그 경전 같은 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뉘앙스 정도로 읽어보면은 승천 못한 영혼에게 또다시 증오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악취미 다분한 함정인데 이거? 잠깐 저 경전 같은 문구를 조사해봤는데 아마 오리지널은 아니라고 추측해. 가멸해라는 문구를 쓰는 종파가 어디 있다곤 하는데 문장이 너무 짧은 데다가 무의미한 말이 많은 느낌이라고 들어. 간단히 말하자면은 글쓴이가 한 건 저주가 아니고 기령, 붙일기, 실령령. 공양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위험한데 저 주문 같은 말의 나열, 저게 기령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의지가 약한 령을 어느 정도 끌어들여.
그래서 왜 저주가 아니냐면은 이번에 한 잔 마셨던 사람은 전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야. 아, 글쓴이는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말만 했고 딱히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리고 이거 글쓴이의 말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돼버리네. 거기서 그 주문을 펼침으로써 그 레스를 본 사람 머릿속에는 주문이 남지. 머릿속에서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령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 이게 눈으로만 봐도 머릿속으로 읽잖아요. 진짜 약질이네. 그렇게 영이 모인 곳에서 물을 마시면 그걸로 종료. 얼굴도 모르는 인간을 타인이 저주할 수 있을 리 없잖아. 덧붙여서 글쓴이 자체는 속여 먹긴 해도 전혀 손을 대지는 않았어. 완전히 계획범이네 이거. 이거네요. 아, 이게 장편글인데 이분이 잘 이렇게 커트하셨대요. 여기에 그 인형 사진 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봐요. 어차피 이거 인형은 상관없다 했으니까. 뭐 있더라? 억지로 보여주기. 보여드립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예요. 근데 인형 사진은 아무것도 없다 했죠.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 했죠. 왼쪽에는 왜 머리가 없냐? 근데 진짜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춤 아니야, 이거? 이거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아래에 꼬맹이 2명?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섭긴 하네요, 그림 자체가. 어? 정보 이 이야기는 절검단 3단계 이 이야기는 절검단 3단계에 등록되어 있다고? 어? 이게? 진짜요? 오잉? 이런 것 때문인가? 그... 저주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검단 3단계면은 사실 그렇게 안 높아요. 우리 한번 대충 맛보게 해봤잖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다음 또 레딧입니다. 내가 쇼핑몰에서 다시 일하나 봐라. 상편. 내용이 길어서 상하편으로 나눠 올릴게요. 의역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직장에 가는 건 우리 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아, 이거 너무 슬픈 말이네요. 전 세계인들을 아우르는 말이야. 지난 몇 밤 동안 겪은 모든 일 이후에 차라리 군대에 가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지경이야? 난 클라라라고 해. 확실히 하는데 난 다시 쇼핑몰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매일 매장에 출근하는 거 어려운 일이야. 푸드코트에서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까진 할만해. 하지만 이 날은 특별했고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 난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메인 컴퓨터에 출근했어. 잠깐 보니까 매장 매니저가 메모를 남겼더라고.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었어. 필이라고 다른 사람이 있나봐요. 내가 매장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필은 일정 하나 제대로 짜지 못했거든. 회사 일정 때문에 전 출장에 갑니다. 오늘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DP 바꾸는 거 잊지 마세요. 필. 난 한숨을 쉬었어. 그건 필의 일이었지 내 일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필 주위에 업적이 하나 추가되는구만. 난 나의 스스로에게 말했어. 필이 내게 떠넘긴 일들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업무를 마쳤어. 나는 가서 옷걸이를 잡고 이전에 걸어둔 걸 모두 내렸지. 옷걸이를 뭉탱이로 잡아 걸려고 했어. 뭉탱이. 물론 쉽지 않았지. 정말 쉽지 않았어. 마침내 하나를 걸고 연어를 잡는 곰처럼 옷걸이에서 끌어내렸어. 이거 DP 바꾸려가지고 그거 하려고는 옷걸이 다 내리는 거죠? 난 다시 한숨을 쉬며 전날 전시한 옷을 걸어둘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작은 불편함이 큰 불만을 가져온다더니 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 난 혼자 창고에 가는 것이 싫었어. 난 뒤로 걸어가며 어둠을 무서워하는 애처럼 노래를 작게 흥얼거렸어. 어둠 앞에서는 난 어린아이에 불과했거든. 그건 인정할게. 나는 롤링 렉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구석으로 향했고, 아, 이거네요. 행거. 그 바퀴 달린 행거 있죠? 바에 차가운 금속에 손을 대자 동작 감지역 조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실화냐? 난 이 사실을 알고 렉을 보관하면서 더 빨리 꺼내려고 했어. 이미 무서워진 이상 뭔가 일어날 거야. 렉은 구석에 있는 다른 렉 바퀴에 얽혀서 나오지 않았어. 아, 안 해. 난 렉을 놓고 조명의 동작 센서로 달려갔어.
잠시 그 자리에서 폴짝 뛰면서 팔을 공중으로 휘둘렀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 난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고 청바지 앞부분에 깔끔하게 집어넣고 구석으로 다시 들어갔어. 얽힌 바퀴를 잡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무엇인가 뒤에서 작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 금속이 아니라 젖은 천 조각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지. 뭔가 철푸덕 이런 소린가? 머릿속에 소심이가 컨트롤하기 시작했어. 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게 나를 유일하게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 조각들이 마침내 풀리고 렉이 느슨해졌어. 난 그걸 방 밖으로 굴렸고 소리가 나는 쪽은 당연히 등지고 안 봤어. 렉을 매장으로 끌고 나가면서 작은 안뜰로 이어지는 방화문을 바라봤어. 문 손잡이에는 빨간 막대기가 있어서 문을 열면은 경보가 울릴 걸 알 수 있었지. 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이상한 점 하나 있었어. 원래라면은 문 틈새에 빛이 새어나와 했는데 그렇지 않고 깜깜했거든. 난 가게 앞으로 달려나갔어. 달려서 그런 것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헐떡거렸어.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11시였고 문을 열 시간이었지. 1시간쯤 지났는데도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 쇼핑몰 복도를 빠르게 걷는 노인 2~3명 제외하고 손님이 거의 없었지. 경비원이나 다른 직원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난 푸드코트를 내다보며 내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했어. 똑같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어. 하나, 둘, 5, 6, 16명? 이게 다야? 나는 계산대에 서서 머릿속으로 16이라는 숫자를 되뇌이고 창고를 한번 바라본 후 필의 지시를 따르며 시간을 보냈어. 10분이 지나도 여전히 손님은 없었고 난 전보다 몰에서 나오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지. 20분이 지나고 내가 맨 위에 전신 물품들을 교체하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들었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소리를 말이야. 작고 희미하면서 기뻐한 듯한 음색이었고 높은 음조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어. 이번엔 소리의 근원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어. 난 심호흡을 하고 생각했어. 아마 내가 전에 감기를 앓았던 것 때문에 쌕쌕거리는 걸까? 자기한테 난 소리를 생각한 건가? 마치 안 무서우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았다고 할까? 마침내 다시 DP를 교체할 용기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 거친 숨소리 같은 게 자기한테 들렸다 한 건가 본.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오후 3시이고 7시에 문을 닫기로 했지. 난 막대를 들고 옷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했고 심지어 잠시 동안은 선반 짝 맞추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 이상한 일들은 더 일어나지 않는 듯했고 나는 물품 전시에 집중할 수 있었지. 여전히 손님은 없었지만 난 다시 푸드코트를 살펴봤어. 16명 그대로 있었어. 몸을 굽혀 마지막 선반을 바닥에서 꺼내 제자리에 놓고 선반의 구멍에 못을 맞춰 끼워 넣었어. 다시 일어나 셔츠 진열 공간에서 잠깐 멈춘 후 스스로 내 등을 두드리며 일을 마친 걸 축하했지. 벽 앞으로 걸어가 선반에서 막대를 집었어. 막대를 집으려 하자 셔츠 뒤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걸 느꼈어. 날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짓이었지. 생각 없이 헐떡이며 뒤로 돌았어. 그 움직임 속에서 또 다른 작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웃음소리였어. 셔츠 사이의 틈새로 들여다보니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봤나봐? 어린 소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는 거 있지? 7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눈가에는 극도로 나이든 주름이 있었고 눈 아래에는 짙고 검은 주머니 같은 게 있었어? 뭐지? 7살 애 같은데 주름 이렇게 마르고 갈라진 입술 뒤에 솟아오른 이빨에는 진흙이 묻은 듯 더러웠어. 웅크리고 앉아 나를 안아주려는 듯이 팔을 내밀 때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암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치였어. 병에 걸린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였고 숨을 쉴 때마다 고기 썩는 냄새가 났어. 어머, 어디 안 좋은 앤가?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을 때는 뺨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지. 나는 뒤로 물러섰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내리고 내 가게 차고로 달려왔어. 나는 필에게 연락했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 필은 나를 비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만두는 거야. 그를 통해 모든 걸 밝히겠어. 이 가게랑 여기서 일하는 것이 질려버렸어. 필은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두라지.
내가 그걸 처리하지 않을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나는 경비에게 연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 순간 스틴츠 경관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스틴츠는 키가 작고 통통한 꼰대였어. 쇼핑몰 직원들 대부분이 그를 싫어했는데 난 그가 대머리여서 그랬다 생각해? 대머리라 싫어했다고? 뭐야? 어씨. 난 그에게 엿보기 구멍과 이상한 소리에 대해 말했어. 심지어 그 여자애에 대해서 말했고 하루 종일 푸드코트에 13명밖에 없다는 것도 말했어. 이거 너무한데? 이 엿보기 구멍은 뭐예요?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셔츠? 여자애 만난 이야기? 심지어 그 여자에 대해서도 말했고 하루 종일 푸드코트에 16명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했어. 난 쇼핑몰 반대편으로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좋겠다 말했지. 나는 오후 6시 반에 매장 문을 닫았고 덕분에 다른 매장을 돌아다닐 시간을 벌었어. 물론 손님이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지만 난 푸드코트에 있는 3개의 식당에 들렸는데 그들은 모두 나에게 똑같은 공허한 미소와 영혼 없는 눈빛을 보냈고 더러운 얼굴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외운 듯이 똑같은 대사를 따라했어. 돌아서기 전에 미소는 우울하면서 찡그림으로 바뀌고 다시 일을 하더라. 나는 우리 옆 가게로 가면서 무언가 정상적인 게 있길 바랬어. 우리 서로 꽤 친했거든. 내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단 한 명도. 난 그들이 가게 문을 닫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어. 다른 거 다 정상적이었거든. 음악은 계속 나오고 계산대에서는 캐서린이 로그인되어 있었어. 어떤 매니저도 이런 식으로 자기 가게를 두고 나가진 않아. 난 잠시 걸었지만 중요할 만한 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우리 가게 반대편으로 가보기로 했어. 마침내 사람들이 보였고 난 제발 현실로 돌아와라 제발 이라며 대뇌었어. 나는 그 매장의 오랜 매니저인 메건에게 다가갔어. 그녀는 램프와 상자 진열대를 치우느라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난 가볍게 램프래 메건이라고 불렀지. 램프와 이름으로 헷갈렸네요. 메건 이름이에요. 난 이름을 가볍게 불렀지. 메건이라 했대요. 진이냐. 반응이 없자 더 크게 불렀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고 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 메건은 돌아섰고 날 향해 미소를 지었어. 그녀의 얼굴에서 진흙투성이 이빨이 튀어나오고 입술은 과하게 찢어져서 귀에 걸릴 듯 했어. 왜 사람들 다 이상한데? 그 소녀에게 보았던 것과 같은 어두운 주름이 메건에게도 있었어. 난 뒤로 주춤했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 메건은 말하고 본인 일을 계속했어. 그 경관님 빼곤 다 이상하네요. 메건 같은 것 그치? 메건 같은 것 맞죠? 본인 업무로 돌아가자 메건의 가게 창고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 내 가게와 비슷한 상황이면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난 그곳으로 돌아갔어. 난 메건의 가게 뒤쪽으로 향했어. 그녀가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천천히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지. 실례합니다. 그 구역은 직원 전용입니다. 출구를 이용해주세요. 메건은 이 말을 반복하면서 점점 분노에 목소리가 커졌어. 난 무시하고 창고를 향했어. 우리 창고와 달리 그들의 창고에는 문이 있었어. 창고로 들어온 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문을 막을 만한 모든 것을 문 앞에 밀어넣었어. 메건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행동은 적대적이진 않았고 목소리만 커지고 있었어. 그녀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얼마 후 말을 멈춘 후 문을 두드릴 뿐이었지. 난 돌아섰고 내가 갇힌 방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어. 난 방으로 더 들어갔고 다른 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했어. 맞아요. 저도 대형 마트에서 일해봤거든요. 그냥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데서. 이런 직원 공간 안은 그 통과제리에서 막 여기 문으로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직원 통로는 막 여기저기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음료 시식 알바했을 때 다른 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요. 이 직원들만의 비밀 공간에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했대요. 비명소리가 다시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이번에는 거기로 올라가면서 확실해졌지.
난 계단 꼭대기에 도착했고 길고 희미한 빛이 나오는 복도를 걸어갔어. 맨 끝에 문이 하나 보였는데 문 아래에 빛이 깜박이며 나를 초대하는 듯 했어. 또 다른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 내가 문으로 다가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난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조용히 열려고 했지만 문은 무서운 신음소리를 내었어. 잔혹한 표현이 있대요. 하편에. 찌익! 나는 얼어붙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지 않길 바랬어. 1, 2분 후에 방을 들여다보니 매건의 직원인 사라가 방 구석에 있는 보일러에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자상이 잔뜩 있었어. 셔츠는 충격으로 인해 어깨에 살짝 내려와 있었어. 사라는 나에게 돌아서 있었고 얼굴은 벽에 눌려 있었어. 내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자 내게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눈이 있어야 할 곳에는 보라색으로 부어오른 눈 구멍 2개만 있었어. 이만큼 부었다는 거죠, 눈이? 마치 구멍이 생긴 듯 하지. 클라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널 도우러 온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밧줄을 풀 수 있을 거야. 난 사라에게 다가가서 밧줄 매듭을 풀려 했지만 계속 꿈틀거렸어. 무서운 거 알아, 사라. 난 그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약속할게. 알겠지? 사라도 뭐 잡혔나? 진흙 이상한 애들한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클라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널 다치게 한 이 빌어먹을 놈들 중 하나 말이야. 알았지? 난 널 다치게 하지 않아. 난 손을 뻗어서 그녀를 풀어주었어. 그러자 사라가 내 손을 잡아당겼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들이 너한테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라, 제발 부탁할게. 내가 여기서 널 꺼내줄게. 나한테 손대지 마, 미친년아. 네가 이 짓을 했잖아. 넌 그놈들과 한패야. 그녀는 이제 웃기 시작했어. 웃겨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포기했을 때 내뱉는 웃음이었어. 네가 이 짓을 했잖아가 혹시 진짜 그 클라라의 모습을 한 이상한 애가 한 건가? 사라가 웃기 시작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희미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 난 숨을 곳이 없었기에 뒤로 물러나 문 뒤에 섰고 나를 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벽에 등을 기댔어. 그들은 문을 활짝 열었고 다행히 문을 닫지 않았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 말하며 방에 들어섰어. 2 남자였는데 한 명은 반대편 신발 가게에서 일했고 한 명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쇼핑몰 직원에게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한 명은 일어나. 그 약간 오징어 게임에서 그 가면맨들 같은 사람인가 봐. 라는 흔치 않은 말이 나왔어. 이 말을 듣고 난 살짝 숨을 들이쉬었어. 그들은 사라를 발로 세웠고 사라는 간신히 서 있었어. 2 남자는 그녀를 돌렸고 가면 쓴 남자가 팔꿈치로 사라 등을 펴서 똑바로 서게 했어. 가면 쓴 남자가 사라의 턱을 잡고 본인을 마주보게 한 다음 얼굴에 침 뱉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이게 내 길을 가로막으려 한 대가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쁜 년이 된 대가야. 라면서 사라의 얼굴을 때렸고 침이 사라의 입술에서 튀었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계속 옆에서 계속 그 소리 내고 있는 거야? 저 쇼핑몰 직원 이름이 마크였던 것 같은데 사라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세게 때렸어. 그의 뒤틀린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 네 은닉처를 찾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군. 진심이야? 나한테? 내 말은 생물학적인 면이 있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본질적으로 더 강하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 자기야. 라며 가면을 쓴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허리춤에서 큰 정육점 칼을 꺼냈어. 진짜 악당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게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그는 사라의 얼굴을 움켜쥐고 이번엔 그녀에게 키스했어.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나기가 턱선을 따라 너무 꽉 조여 있었어. 봤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더 강하다니깐. 가면을 쓴 남자는 그 말을 한 직후 사라의 무릎뼈 꼭대기에 칼을 박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뼈가 드러나게 했어.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증명해 보라고.
사라 무릎에 원을 완성한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 뼈가 다 드러났어. 그 무릎뼈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도록 가죽을 벗겼나봐. 딱 동그랗게. 미띤. 난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배가 뒤틀렸어. 마치 내가 배인 사람처럼 다리와 가슴에 고통이 느껴졌어.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지. 가면 쓴 남자는 다른 다리에도 똑같이 도려냈고 사라의 공포에 찬 비명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 난 그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 자, 자랑스러운 사라. 내가 떠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야? 당신은 누구야? 왜 남들이 말할 수 없을 때 너는 말할 수 있는 거지? 가면을 쓴 남자의 물음에 사라가 고통에 흐느끼게 물었어.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아, 자기야, 그걸 말하면 널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후후후. 가면 쓴 남자는 웃으면서 문 앞에 가면을 던졌어. 얼굴 공개했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오호, 별로 도움이 안 됐나봐, 그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고 사라가 말을 가로챘어. 내가 말했잖아. 야발, 너 누구냐고. 얼굴 봐도 모르나 보네? 그녀의 절규가 더 커졌어. 마치 비명소리가 그 남자에게 달려드는 듯했지. 고집이 세군.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칼을 들어 바닥판을 내리쳤어. 마치 사라를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 같았어. 나는 그가 웃으면서 바닥을 부딪히는 소리와 사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내 목소리로 알아채지 못하다니 이상한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말이야. 나 스틴츠야, 이 멍청아. 잘자, 사라. 아, 경관님. 대머리라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래가지고 사라가 몰랐구나. 워낙 스틴츠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복수하는구나. 나는 문 뒤를 살펴보기를 시작했는데 무언가 바닥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 사라의 진심 어린 비명은 이제 가녀린 흐느낌에 불과했어. 나가는 발소리가 들린 후에 사라가 조용해졌고 방 안도 조용해졌어. 난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스틴츠라고? 그럼 지금 날 찾고 있는 건가? 불쌍한 사라. 젠장, 난 그를 막을 수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내가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을까? 무슨 역겨운 소리 하는 거야? 라며 계속 막 혼자서 생각하다가 난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간 후 원래 창고로 들어갔어. 이 가게에도 뒤쪽에 비상구 문이 있는 걸 보았고 난 매장 밖으로 나갔어. 우리 가게와 달리 이 뒷문은 건물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작은 복도로 이어졌고 야외로는 이어지지 않았어. 왜 건물 밖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지? 불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옅은 노란색이었고 바닥은 콘크리트였어. 이 복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걸어가는 동안 내 발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지. 복도 끝에는 어두운 이중 금속 문이 보였는데 문틈은 어두웠고 빛은 보이지 않았어. 이중문 왼쪽에 있는 문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 푸드코트에 있는 몇 안 되는 레스토랑으로 이어진다고 쓰여 있었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라는 말처럼 난 목표를 바꿨어. 이게 있는 말이네요. Curiously killed the cat도.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래요.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심호흡을 한 다음 잡아당겼어. 문을 열자 냄새가 나에게 스며들었고 정말 무서웠어. 썩은 살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내 얼굴을 강타했고 2명의 레스토랑 직원이 거기에 있었어. 난 서둘러 문을 닫았고 더러운 미소가 문을 닫으며 사라졌어. 이게 레스토랑 직원이 웃고 있었나 보네. 난 무슨 일인지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된 채로 다시 이중문으로 향했어. 코에선 여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어. 나는 두 번째 문을 밀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귀가 닿도록 미소를 지었어. 바로 얼굴을 문대고 다시 얼굴이 돌아왔어. 약간 그 이상한 애들 화가 중간중간 되나봐다. 전염이 살짝 되나봐요. 자기도 모르게 웃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대요, 얼굴을. 근데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일 거야. 약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나는 이제 그걸 알았고 심지어 그들과 섞이려고 노력한 걸 수도 있어. 난 좌우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출구를 찾았어. 내가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좌우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그곳으로 도망쳤어. 난 문 앞에 도착했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가씨? 난 스틴치의 말을 들었지만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어. 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복도로 들어가는 문을 잡았어. 어디 가는 거냐니깐. 그는 내 셔츠 칼라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어. 그는 내 고개를 돌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사라에게 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다시 쇼핑몰 안으로 데려갔고 이번에는 출구 문을 잠그고 푸드코트 레스토랑 카운터 너머로 나를 던졌어. 난 그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찾아보려고 내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가 사라에게 했던 말과 내가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지. 나는 뒤통수에 느껴지는 시선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고 무릎까지 겨우 일어선 후 고개를 들어보니 마크랑 스틴치뿐만 아니고 메건과 그날 본 푸드코트 직원 4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들은 카운터 너머로 나를 힐끔거리고 있었고 주름지고 쇠약한 손가락들이 테이블 끝을 잡고 있었어. 손톱은 나무를 움켜쥘 때 깨지고 부서져 있었지. 손톱이 다 부서졌다고. 스틴치는 카운터를 돌아 옆문을 통해 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겠지? 그는 사라를 죽이는 데 썼던 칼을 내 옆 타일에 툭툭 두드렸어.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손톱이 깨졌나봐.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원활하고 긴밀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어, 클라라 양. 그런데 너랑 사라,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은 알다시피 그는 칼로 내 아래에 있는 시체들을 죽은 동물처럼 툭툭 찔렀어. 그 기준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저들은 이 일에 딱이야. 그는 카운터를 쓰다듬고 있는 더러운 사람들을 가리켰어. 아, 그 테이블 끝 잡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은 이 일에 딱이라고. 이제 그만 떠나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 악감정은 없어. 그는 웃으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때 일어나 도망쳐야 했는데 마치 나를 최면에 걸리게 한 것 같았어. 그냥 자기한테 조금 살짝은 호의를 보였던 사람인 걸까요? 남겨둔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 난 스틴치를 지나쳐 식당의 옆문으로 빠르게 달렸지만 그를 살짝 지나치자마자 두피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 난 다시 그와 마주쳤고 내 머리카락 한 움큼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 나를 손 하나로 지배하고 있었어. 내가 알아채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나왔어. 그에게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 이런 우리 클라라 울지마. 그냥 일일 뿐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틴치는 내 뺨을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자신을 쳐다보게 했어. 나를 위해 웃어줄 수 있어? 그는 부드럽고 진지해 보였어. 나는 그렇게 웃어줬어. 고맙구나. 라고 말했어, 그는. 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 눈을 감은 동안 내 얼굴에 전기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솟구쳤어. 난 어디서 이 고통이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 또 다른 찌르는 듯한 고통이 내 양손에서 느껴졌어. 난 다시 땅에 쓰러졌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는 불협화음이 들렸어. 난 손바닥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타일을 움켜쥐었어. 모든 것이 검게 변해갔어. 난 깨어났고 다리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게 느꼈어.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매장 창고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를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 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어. 아마도 고통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거나 바닥에서 여러 번의 충격을 받으면서 뇌진탕이 온 것 같아. 저기요. 난 겨우 말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 괜찮아, 클라라? 나도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필이었어. 필 왔네? 도와줘서 고맙지만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자 그의 손이 내 발목을 놓았어.
제기를 미안해. 어떻게 할지 몰랐어. 그러면은 발목을 끌고 갔던 거야? 필이? 그것도 웃긴데? 무슨 살인마가 사람 끌고 간 듯이 보통 뭐 업어주어서 데려가거나 하지 않나? 질질질질. 내가 일어서자 필은 내 손을 잡고 비상구로 나를 끌고 나갔고 그 문은 우리가 나왔던 곳과 같은 중정으로 이어져 있었어. 필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고 대신 나를 쇼핑몰의 가장 먼 구석에 주차된 그의 차로 끌고 갔어. 그는 나를 조수석 문으로 밀어넣었고 병원으로 갈 거야 라 말했어. 그리고 난 다시 의식을 잃었지.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에 있었어. 주변에 삐 하는 소리랑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팔 다리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였어. 필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가 사실을 다 말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 두려웠다. 자동차 사고라 했어. 그 의사쌤들한테 뭐라 말했는지. 필이 대답했어. 퇴근길에 도로 옆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데려왔다고 했어. 나와 필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저녁이 나왔어. 난 지금 깨어난 지 3일째이고 손바닥을 보면은 그때 느꼈던 고통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 그동안 계속 괴롭혔던 미소와 소리가 이제 내 삶에서 모든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트라우마를 남길 것 같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들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 라는 거네요. 필 일에 있어서는 좀 패급인데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원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 조금 아쉬운 게 좀 잔혹한 표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 도끼로 무릎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제 필이랑 사귀는 거니? 너무 한국식 전개 아니에요? 애초에 댓글이 많이 없었구나. 요런 글이었고 이웃집 문에 열쇠가 2주 동안 걸려 있었어. 번역해주신 분이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대요. 처음 그걸 봤을 때가 기억이 나. 난 우리 집 개와 함께 길을 따라 산책하던 중에 이웃집의 칼슨 씨의 마당 건너편에서 뭔가를 봤어. 잠깐 멈춰서서 그게 뭔지 살펴봤는데 그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열쇠가 하나 걸려 있었다. 이거 다 형식이구나.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산책을 마저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열쇠가 아직도 꽂혀있는 게 보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 동안 꽂혀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실수로 열쇠를 꽂아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칼슨 씨는 나이가 많고 편찮으셔서 집 밖에 나오지 않으신 지 꽤 되셨다. 여타 생필품들은 간병인에게 의존했었고 나는 그 사람이 칼슨 씨의 보호자 중에 한 명일 거라 결론지었던 것이다. 근데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렸을 텐데 열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의아했다. 마침내 2주 정도 망설이다가 난 용기를 내서 칼슨 씨의 집으로 향했다. 손잡이에는 여전히 열쇠가 꽂혀 있었고 난 손잡이를 돌렸다. 내가 손잡이를 돌렸을 때 나지막한 메아리가 들렸다. 마치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소리친 것 같았어. 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난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문을 열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는 텅 빈 현관만 보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지방을 넘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거는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일은 곧 내가 겪을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한 최악의 일이랑 여기서 일어날 최악의 일이랑 좀 다른 거였나 봐. 칼슨 씨, 나는 문을 닫기 전에 소리쳤다. 딸깍. 갑자기 불이 꺼졌다. 내 시야에는 칼슨 씨와 우리 동네 우체국 집배원인 브렌다가 함께 계단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칼슨 씨, 다행이에요. 브렌다 씨도 계셨네. 난 일주일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고 지난주 동네에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브렌다가 이 여자가 브렌다인가 봐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어야 됐다. 하지만 우리 동네 집배원이 사라진 것이랑 이웃집 문에 열쇠가 걸려있는 것을 같이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브렌다 씨?
칼슨 씨 댁에서 뭐 하시고 있나요? 열쇠요. 아, 당신 건가요? 문에 걸린 열쇠에 대한 가설을 2주간 세웠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제 것도 칼슨 씨의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칼슨 씨에게 몸을 돌리면서 내 말을 가로챘다. 그건 그의 소유야. 라고 기운 없는 노인이 말했다. 칼슨 씨가 말했나봐요? 그 사람이요? 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브렌다가 말했다. 찾아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기다려보렴. 돌아올 거야. 특히 자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칼슨 씨가 말했다. 칼슨 씨가 맞아요. 저도 당신처럼 들어왔어요. 우편물을 내려놓고 어찌된 일인지 생각하다가 칼슨 씨를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니까 그 남자가 왔어요. 브렌다가 칼슨 씨의 말을 보충하려는 듯 말했다. 잠시만요. 두 분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도 여기 갇혔다는 걸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갇혔다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할로윈 장난인가 봐요. 불 끄고 사람 기다리는 장난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난 웃으며 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라고 했다. 철컥. 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난 잠시 제자리에 서서 브렌다와 칼슨 씨가 한 말이 진짜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셨죠? 쉬어버린 듯 불안정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이거 보셨죠가 누가 말한 걸까? 그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가셨어요. 아, 그인가 보다, 그. 난 돌아볼 수 없었다. 그저 목소리에 대답할 뿐이었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이 가진 최악의 악몽에 대한 열쇠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빛나는 눈에 몸 곳곳에는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우릴 내보내줘. 난 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렸지만 용감한 척 소리 질렀다. 약간 숟가락 살인마처럼 온몸에 숟가락이 있는 것처럼 열쇠고리가 달려있는 걸까? 일단 우릴 내보내줘 라 해서 그래요 그럼 이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한 뒤에 자신의 몸에서 열쇠 하나가 달린 열쇠고리를 떼어냈다. 그래요, 이건 당신 거예요. 안에서 여는 열쇠입니다. 나가세요. 나에게 열쇠고리를 건네며 말했다. 난 열쇠랑 문을 번갈아 보다가 괴물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런 멍청이, 이걸 이렇게 쉽게 준다고? 경찰하고 같이 돌아오겠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현관문으로 가 열쇠를 꽂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는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브렌다와 칼슨 씨가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을 생각하느라 말을 듣지 않고 열쇠를 꽂은 후 문 손잡이를 돌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보이세요?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브렌다와 칼슨 씨를 바라봤다. 둘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난 침실에 있었다. 정확히는 내 어린 시절 침실에. 뭐야? 아, 이게 문 열고 나갔는데 이상한 데로 텔레포트가 됐네요? 난 등골이 서늘했다. 불안했던 나는 침실을 나와서 2층 복도로 들어섰고 근처 침실에서 누군가 목 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런 소리 났나 보다. 보통이라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충격을 받을 테지만 익숙한 소리였다. 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 어른이 된 지금 다시 경험하는 기억. 난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고 몸이 저절로 침실로 달려들어갔다. 하지만 몇 년 전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형제들에게 목에 졸려 있었다. 앤드류 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생기 없는 아버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더니 좀비처럼 달려들어 내 팔을 핥히었다. 쾅! 나는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를 발견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거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는 브렌다와 칼슨 씨였다. 유감이에요. 브렌다가 당황한 내 얼굴을 보고 말했다. 어떻게 알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계속해서요. 그가 어떤 열쇠를 주던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 열쇠 열고 나가면 자신의 과거 뭐 트라우마나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내려오면 1층으로 무조건 오는 건가 봐요. 그 브렌다네 집으로. 칼슨네 집으로. 말도 안 돼. 그 말을 들은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그때 열쇠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괴물이 서 있었다.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몸에서 열쇠 하나가 달린 열쇠 꼬리를 꺼냈다. 여기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다시 열쇠와 문을 번갈아 보다가 괴물을 바라봤지만 이번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공포가 몰려왔다. 이 열쇠는 내가 집을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아마도 이번에는 열쇠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 마음이 들었거나 어쨌든 열쇠를 받았다. 그냥 열쇠를 아예 안 쓰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작동할 거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아버지를 볼 수... 나 같아도 근데 한번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열쇠를. 다시 문을 열었더니 끔찍한 기억이 똑같이 재현되었고 브렌다와 칼슨 씨가 있는 계단으로 돌아왔다. 아빠를 구할 수도 있고 또다시 괴물이 오고 다시 열쇠를 건네고 또 문을 열었다. 몇 번 동안 이 짓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열쇠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결국 내가 열쇠 받는 걸 거부하자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브렌다와 칼슨 씨랑 같이 있기로 했다. 그들 역시 열쇠로 시도해보았고 각자의 악몽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실로 이동해서 소파, 의자, 바닥에 자리를 잡고 잠에 들었다. 같은 방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우리는 이 집 문 열쇠가 열쇠꼬리 갑옷을 입은 괴물이 일으킨 일종의 뒤틀린 시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집안을 수색하고 전화기로 전화도 해보고 판자로 막힌 창문을 뜯어내는 등 온갖 방법들을 시도해봤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도착했다. 안 돼! 우리 모두 비명을 질렀다. 우리의 목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하우 경관이 현관문 열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힐 때쯤엔 이미 늦었다. 3에서 4시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메아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그게 이 안 돼 이런 거였나? 괴물이 다시 나오고 이번에는 하우 경관에게 열쇠를 주었다. 하우 경관은 선배들의 전철을 밟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위층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들려줬고 하우 경관도 열쇠를 거절한 후에 함께 토의했다. 결국 답은 이 집 자체가 아니고 괴물에게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았다. 괴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가 다시 왔을 때 우리는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손짓 한 번에 우리 몸이 얼어붙었다. 그가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몸이 풀렸다. 그때 나는 그를 쫓아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를 만큼 어둠 속으로 헤매다가 마침내 그의 침실에 도착했다. 여긴 어디죠? 나만의 악몽. 내 질문에 그는 침대에 잠든 어린 시절 자신에게 돌아서며 대답했다. 갑자기 창문이 천천히 열리고 가면을 쓴 남자가 들어왔다. 가면을 쓴 남자는 서서히 칼을 빼내들고 청년에게 다가갔다. 난 무심결에 청년을 구하러 달려가 가면 쓴 남자를 붙잡았다. 청년은 잠에서 깨어 공포에 질린 채 가면 쓴 남자가 칼에 찔려 창밖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청년에게 가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가 나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괴물의 과거가 청년인 거잖아요. 청년의 과거를 바꾼 건가? 아니면은 주인공이 진짜 살인마였다거나? 뭐지? 자. 그가 나에게 열쇠를 주며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을 정리하다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괴물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고 없었다. 난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청년을 등지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내가 온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열쇠를 들고 어둠에서 나왔을 때 브렌다, 칼슨, 하우 경관이 모두 현관에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으로 가서 열쇠를 넣고 돌렸다. 갑자기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 들어져 왔다. 밖으로 한 걸음 나가 잠시 서서 눈을 햇빛에 적응시켰다. 나는 칼슨 씨 집 밖에 나왔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집 안을 보니 브렌다, 칼슨 씨, 하우 경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난 함께 나가자고 손짓했다. 브렌다 경관은 드디어 이 집을 탈출한다는 마음에 기쁜 미소를 짓고 집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칼슨 씨는 집 안에 있었다. 칼슨 씨, 어서요, 나오세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겠나? 문을 닫을 때 열쇠를 문 손잡이 안에 넣어줘. 아까 맨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이 말했다. 그치만 왜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는 칼슨 씨가 왜 머물기로 정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 그 괴물이 잠깐만. 아, 그 악몽이, 이 할아버지 악몽은 그 아들이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악몽을 한번 볼 수 있다 했잖아요. 나는 현관문을 닫고 열쇠가 사라진 문 손잡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 청년이 준 열쇠를 꺼냈다. 하우 경관이 달려와 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문 손잡이에 열쇠를 꽂고 문을 잠근 후였다. 아내가 옆집 진일로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을 때 하우 경관은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난 칼슨 씨 집에서 몇 주를 보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치 내가 떠난 적이 없었다는 듯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잊지 마. 차에서 내린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무심코 말했고 브렌다와 하우 경관은 방금까지 있었던 일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칼슨 할아버지는 자기 집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긴 해요. 그죠? 그렇긴 해. 그리고 어차피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나중에. 이거 진짜 스토리가 좋네요. 오호. 그러면은 이 주인공이 괴물의 악몽을 좀 해소시켜준 걸까? 왜냐면 어디 갔지? 나만의 악몽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괴물의 악몽 속에. 그리고 청년을 죽이려 한 가면 쓴 남자를 잡았잖아. 주인공이. 그래서 가면 쓴 남자 죽여버렸잖아. 그러면은 이 괴물의 과거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해소가 된 걸까? 그래서 해결이 된 거겠지? 이 괴물도 자기의 악몽을 좀 고쳐달라는 느낌으로 이 사람들한테 온 걸까?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단편 이런 거 하면 딱 좋겠다. 그죠? 사실 칼슨이 가면 쓴 남자고 아들을 죽였던 거 아니냐? 그 청년을 죽였던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괴물이 그러면은 칼슨의 아들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괴물이 아들인가? 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 악몽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생각해가지고 그건가? 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될 수 있긴 하겠다. 진짜 그냥 할아버지의 악몽을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아들이 관련된 게 있으니까 괴물이랑 자기랑 상관이 딱히 없고 혹은 괴물이랑 칼슨 아저씨랑 진짜 뭐 가족관계거나 이럴 수 있겠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네. 맞아요. 어쨌든 내용은 되게 재밌었네요. 다음은 짧은 거 하나 읽고 마무리할까요? 레딧 괴담이 중이병스러운 감성이 많아서 볼만한 거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 사람이 최대한 중이병 안쓰러운 걸 찾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짧은 괴담. 나는 어부야. 매일 밤 바다에 비명이 들려. 나는 이 해안에서 70년 평생을 살았어. 내가 소년일 때부터 여기서 자랐지. 나의 아들, 손자들도 이곳에서 자랐어. 지금은 다 나를 잊었을 거야. 줄리아만 빼고. 줄리아는 24살이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날 돌봐주고 있어.
난 낚시를 종종 나가곤 했는데 지금은 줄리아가 못 나가게 해. 밤이 되면 집을 나가지도 못하지. 왜 그러냐고? 내가 알려주지. 바다가 밤마다 비명을 질러. 그 비명 소리가 조그마한 우리 집 전체를 뒤덮어버린다고. 줄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었을 거야. 걔는 얌전한 숙녀였고 낮에는 도시로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 빵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 한 번은 내가 그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미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라고 하더군. 그 비명들은 다양했는데 모두 흐느끼고 있었어. 어떤 건 점잖고 또 어떤 건 약간 높은 톤이지만 매일 밤마다 그 비명을 듣고 있노라면 줄리아 말대로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내 귀를 빙빙 돌면서 춤추듯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나는 감히 바다를 바라보거나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야. 가끔은 새로운 비명소리가 추가되기도 해. 오늘 밤 줄리아는 좀 늦게 들어왔어. 일 때문일라나? 바다가 또 윙윙거리며 나에게 울부짖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밖으로 나갔지. 줄리아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해변을 지나 물에 발을 담근 채 해안에 우두커니 섰어.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지. 내 뇌를 사방으로 잡아당기며 머릿속을 긁는 것 같았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내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짙은 어둠과 함께 달빛이 파도를 부수고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지. 그들은 내 주변 더 가까이 조금은 멀리 바다에 서 있었어. 난 그들을 모두 찬찬히 훑어봤어. 모두들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그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더군. 이것이 죽음이구나.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어. 바다가 나를 데려가기로 결정한 것 같군. 뭐 홀린 것처럼 말하네요.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비명 소리 속에 새로운 소리가 들렸고 자박자박 발소리 들렸어. 난 돌아서서 줄리아가 다가오는 걸 보고 난 후 확실히 이해했지.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줄리아, 왜 그들에게 그런 짓을 한 거니? 왜 다 죽여버린 거야? 줄리아는 나를 멍하니 바라봤어. 할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할아버지의 문제예요. 줄리안 나를 죽일 거야. 내 몸을 물속에 던질 거고 난 다른 이들처럼 바다에 갇혀 평생을 비명 지르겠지. 왜냐면은 그게 그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던 거였어.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했대요. 내 손녀를 살인자로 생각하는 거야? 나 정말 미쳐버린 걸까? 오, 불쌍한 내 손녀. 그저 나를 집에 데리러 온 것일 텐데. 그 순간 손녀의 차가운 손이 내 목을 감는 것이 느껴졌어. 여기까지네요? 진짜 살인마가 맞네. 그러면은 손녀가 사람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 영혼들이 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들렸던 그런 이야기? 미친 줄리아. 그 줄리아 말 너무 심하게 해. 미쳐버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자. 미친 줄리아네요. 다음 단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에게 낡은 코트 한 벌을 남겨셨어. 어머니가 메모를 남기시지 않았어? 난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내 여동생 에리카가 전화해서 방금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에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이 그것이었다. 남기셨어. 하지만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안 적혀 있었어.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왜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는지 추측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단서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던 것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신다는 것. 전화를 끊기 전에 에리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준비한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 모든 것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 난 이것이 우리 가족의 시련의 끝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장례식 다음 날 에리카와 나는 변호사로부터 어머니가 유언장에 구체적인 지침을 남겨놓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해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가 유언장을 읽었는데 어머니가 나와 여동생에게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걸 들었다. 놀랍진 않았다. 그게 다인가요?
내가 물었다. 유산을 반반씩 정확히 나눠준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추가적인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물어봤다. 죄송하지만 잠시 사무실을 나가주시겠어요? 폐인 부인? 변호사가 내 여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왜 내모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고객님 어머니께서 고객님께 드릴 선물은 오직 고객님께만 볼 수 있게 하라고 자세히 적으셨거든요. 에리카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여동생이 나간 후 변호사가 옷장에서 오래된 모직 코트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어머니께서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코트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입어보세요. 예? 어머니께선 그걸 입어보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건 멍청한 짓이야. 자, 이제 됐습니까? 내가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말했다. 잠깐, 오른손에 뭔가 닿았다. 종이였다. 난 그것을 꺼내 펼친 다음 그 안에 쓰인 내용을 읽었다. 이 코트는 너의 친어머니 것이었어. 너를 납치했을 때 내가 훔친 거야. 미안해. 아.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고 어머니가 죽은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몇 주 전 난 우리 가족에 대해 궁금해서 DNA 검사를 받았다고 엄마한테 말했다. 아... 미친... 이상한 아줌마였네? 어이구. 그럼 여동생은 진짜 여동생일 수도 미친 아줌마의 진짜 딸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 이거 DNA 검사요.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을걸요? 그냥 어떤 키트 어쩌고 해가지고 실제로다가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거는 이 정도이겠네요. 오늘 읽을 게 약간 이 번역이 확실히 해석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띠용띠용 했는데 지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유바 안녕. 아 그래, 저 버터소고님 말씀하신 게 내가 말한 사건이에요. 그 썸머님이 저거 다루셔가지고 알았던 것 같은데. 인공수정, 기증자 정자, 본인 정자로 바꿔치기, 생물학적 자녀 49명 확인 이런 사건. 맞아. DNA가 그 형제로서 일치하는 사람이 49명이 나온 거야. 그런 거 해봤는데 그래서 저런 걸로 밝혀진 사실이 있었어. 정자 바꿔치기 미친놈. 어떤 사람이 자기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자기랑 너무 닮아가지고 몰래 머리카락 가져온 걸로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알고 보니 태어나자마자 납치당한 친딸이었던 사례도 있었다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